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방법이 없다. 15일에 시험 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15일 3시 348호 여기랑 바로 옆, 또 다른 방 하나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300 한번 보자. 이야기 하던데 348호하고 351호 348호 351호 348호 151호 148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눌게요. 딱 나눠줄 테니까 다른 방으로 다른 쪽으로 오면 되고 거기 해당되는 저기 강의실로 시험 치러 오면 되고 12월 15일 자 12월 15일이 안 되는 친구는 잘 들으세요. 12월 15일이 안 되는 친구는 조교한테 메일 보내세요. 메일 보내서 연락처하고 다 메일 보내놔야 돼요. 그러면 조교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단체 카톡방을 하나 개설해서 고전에 아까 뭐 보니까 8명인 것 같던데 8명을 따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날짜 어레인지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그렇죠? 12월 15일입니다. 시험은 12월 15일이니까 이번 주까지 배우는 내용으로 시험을 칠 겁니다. 까지 배우는 내용으로. 수업은 13일까지 할 거고 시험은 9일까지 8일까지 배우는 내용으로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치고 13일도 수업은 합니다. 그런데 13일은 자유롭게 맡길게요, 여러분. 수업 참여는. 시험은 15일. 물론 자유롭게 맡긴다 하면 안 들어오겠지. 그러면 여러분 한 명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명도 안 들어오면 내 혼자 하는 거고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 친구하고 뭐 1대1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13일 수업은 그냥 온라인으로 합시다. 됐지? 온라인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13일 수업은 온라인. 그리고 시험은 15일. 자, 진도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더넷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빨리 이야기하자면 이더넷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프로덕이고 이더넷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프로토콜 계층상으로 따지자면 물리적인 계층이 있고 위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을 따지고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로지컬 링크 컨트롤, 그다음 맥 프로토콜. 맥이라는 것은 미디어를 접근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토큰 링 같은 경우는 토큰을 돌려가면서 링을 따라서 토큰 버스는 모양은 버스지만 토큰을 돌리니까 사실 로지컬하게 봤을 때는 링이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디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미디어를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로지컬 링크가 생기는 거니까 로지컬 링크 컨트롤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방법이 서로 달라도 로지컬 링크 컨트롤 방법은 동일할 수가 있다. 그 그림이 바로 여기 그림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공유되는 미디어에 있어서 공유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A, B, C, D가 이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라인 이게 이제 공유되는 라인을 통해서 다 다른 시스템들을 연결하고 있다고 보면 A도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거고 B도 보내려고 한다라고 치면 누가 먼저 A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상황에서 B가 데이터를 보내면 충돌이 생긴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디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미디어를 액세스하는 거 있어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컨트롤하지? 프로토콜 차원에서 해주자. 그게 이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채널라이제이션 해서 채널을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A용 채널, B용 채널, C용 채널, D용 채널. 근데 그 채널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배웠다 그죠? 주파수에 대한 채널, 시간에 대한 채널, 코드에 대한 채널.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근데 과연 이걸 누가 나눠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드 액세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제어를 받는다. 이 액세스 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애의 제어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레저베이션 베이스드라는 것은 예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기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난 몇 시에 갈 거니까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의 요청을 누군가가 듣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듯이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A, B, C, D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누군가가 스케줄을 정해야 되겠죠. 그럼 그 스케줄 정하는 건 누구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거고 폴링이라는 것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어떤 관계로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에 이제 폴을 던져가면서 니 보낼래? 아니면 이제 다음에 니 보낼래? 이렇게 토큰 패싱은 이제 토큰이라는 걸 돌린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법으로는 랜덤 액세스 방법이 있다. 그냥 데이터 보낼 게 있으면 막 보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토큰 패싱 방법을 이야기했었고 폴링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랜덤 액세스의 대표적인 게 이더넷인데 이더넷은 이제 1970년도에 로버트 metcalf하고 데이비드 보그스가 이제 이더넷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스탠다드 이더넷으로 10메가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패스트 이더넷, 기가빗 이더넷, 10기가 이더넷 이렇게 해서 이 속도가 엄청나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만큼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그러면 얼마 어떤 거 사용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예산에 따라서 좋은 장비를 사면 빠르겠지요. 근데 우리가 막 기가급까지는 올라가기에 사실 힘들고 뭐 한 요 정도는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0기가급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더넷에서 랜덤 액세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랜덤 액세스가 뭐냐 한번 봅시다. 가장 초기에 개발됐던 랜덤 액세스 방법이 알로아라는 게 있어요. 자, 알로아는 자, developed for packet radio networks. 우리 팩시라는 용어를 지난번에 살펴봤고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법으로 나왔는 거다. 그래서 station may transmit a frame at any time. 그래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내가 데이터 보낼 게 있으면 막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알로아라는 요게 용어가 알로아 이거 들어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하와이에서만 단어죠, 영어죠, 그죠? 표현죠, 그죠? 기분 좋아도 알로아, 뭐 알로아. 근데 요 알로아는 사실 우리가 무선 네트워크라는 이런 특정 무선 네트워크를 설명을 쭉 해놨는데 그거에 이니셜을 따는 이름인 거야. 잘 짓는 거지. 근데 요거를 처음에 개발했던 게 하와이에서 개발했는 거예요. 하와이 보면 여러 섬들이 있어요. 하와이에 섬들이 있는데 섬들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이름 잘 지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로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냈는데 데이터가 이제 잘 갔는지 안 갔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하면 액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데이터를 보내면 액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보낼 게 있으면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스테이션 1번, 2번, 3번, 4번 보면 자기가 아무 때나 데이터를 보낼 게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보냈고 얘는 여기서 보냈고 얘는 여기서 보냈고 또 보낼 게 있으면 여기서 보내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랬을 때 결국은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거 하고 얘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 하고 얘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짬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 스테이션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보내면요. 데이터를 보내는 전송 범위라는 게 있어요. 전송 범위. 전송 범위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하든 간에 무선으로 뭔가 쏘면 이게 수 킬로 막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수십 킬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무선으로 뭔가를 쫙 보내면 여기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전송 범위예요. 전송. 이 전송 범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전송 범위에 서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션 1이 먼저 데이터를 보낸다 이러면 스테이션 2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짬뽕이 되겠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느 한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자기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시끄러워서 우리가 막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얘 이제 스테이션 3번이 데이터를 보내고 스테이션 2번도 데이터를 보내고 스테이션 1번도 데이터를 보내면 서로 간에 짬뽕이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컬리전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컬리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션 2번이 데이터를 쭉 보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스테이션 4번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요 구간이 충돌이 생기겠지. 그러면 결국 스테이션 2번도 제대로 못 가고 제대로 데이터를 못 보내게 되는 꼴이 되고 스테이션 4번도 제대로 데이터를 못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트랜스미션 액티비티가 이런 전송하는 이러한 동작 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보냈지만 제대로 안 가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액이 안 오겠죠. 얘도 데이터를 보냈는데 액이 안 올 거예요. 그럼 방법은 재전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재전송한다는 말이 아까 내가 전송을 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지. 충돌에 의해서.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노? 아니 내가 데이터 보냈는데 다른 애가 괜히 끼어드는 바람에 내 끝까지 내한테까지 방해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조금 월스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데이터를 쭉 보내고 있는데 요거 이제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쳐봐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길이가 L이라고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데이터를 거의 다 보냈는데 괜히 다른 애가 여기서 딱 끼어드는 바람에 요 충돌 조금 이루어지는 바람에 A도 제대로 못 갔고 B도 제대로 못 갔게 된다.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대충 정확하게 2L은 아니지만 2L에 가까운 요 시간 동안에 낭비가 이루어진다. 그죠? 이걸 어떻게 줄여볼까? 그게 이제 플라티드 알로하라는 거예요. 플라티드 알로하라는 것은 시간을 나눠놨는 건가. 그래서 지금 아까는 푸어 알로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내려고 시도할 때 나는 뭐 데이터를 보낼 게 있으면 무조건 보내니까 나는 거의 다 보냈는데 막판에 괜히 다른 애가 끼어드는 것 때문에 내가 보내는 것조차 제대로 못 보내게 된다. 자 그러지 말고 만약에 보낼 데이터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이렇게 탁탁탁탁 슬롯으로 나눠가지고 슬롯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 슬롯 시작 시점에 데이터를 보내게끔 하자.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는 요 하나의 슬롯 타임만 차지하도록. 그렇다면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은 결국 슬롯 한 타임일 거예요. 그렇죠? 슬라틴 알로하로 치자면 대충 얘는 퓨어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이만큼 낭비될 수가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후 슬롯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슬라티드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한 슬롯 타임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충돌을 겪게 되는.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은 충돌을 겪게 되죠. 충돌이 생깁니다. 왜? 보낼 거 있을 때 슬롯 시작 타임에 그냥 보내버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낼 게 있으면 보낸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데이터 보낼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미리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를 왜 안 들어보노 이거라. 남이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를 일단 들어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막 서로 이야기를 하자. 자 우리 여기 디스커션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죠. 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데이터 보내는 거 시도 안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도 내가 데이터를 보내기에 앞서서 나보다 먼저 보내는 누군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캐리어라는 게 어떤 주파수가 있다면, 캐리어 주파수가 있다면 이 주파수를 누군가가 미리 사용하고 있느냐, 센싱을 한단 말이에요. 캐리어 센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기에 앞서서 누군가가 보내고 있나 한번 센싱을 해본다. 자, 슬라티드 알로하고요, 여러분 퓨어 알로하는 그런 센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플로우 차트를 잘 보세요. 플로우 차트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봐놔요, 여러분. 그래서 자, 퓨어 알로하 봅시다. 프레임을 그냥 보낼 게 있으면 바로 보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ETP 동안 기다린다는 말은 갔다가 오는데 얘가 뭐 제대로 받았으면 액을 보낼 거니까 요 동안 액을 기다리는 겁니다. 액을 기다리는데 안 왔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시도해보고 자꾸 보냈는데 안 가네 이러면 이제 뭐 포기해버리는 거고, 이제 그 그림을 나타내요. 자, 근데 이제 슬라티드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슬라티드 알로하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번 잘 슬라티드 알로하에 맞게끔 고민해 보면 되겠죠. 플로우 차트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리어를 데이터를 보내기에 앞서서 캐리어 센싱을 안 해본다. 이게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캐리어 센싱을 하면 되겠죠. 자, 이창진 학생은 나중에 마칠 때 이야기 다시 한번 분석을 하든지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앞서서 캐리어를 누구가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센싱을 먼저 한다. 그러면 이러면 모두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캐리어 센스 문제가 생기는데, 자, 스테이션은 다른 트랜스미션이 프로그레스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본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낸다면 자기가 보내면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보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서 이 영역에서 지금 전송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기가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데이터 보낼 게 있고요, 얘도 데이터 보낼 게 있고, 얘도 데이터 보낼 게 있다면 서로 캐리어 센서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보내네. 그러면 서로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연구실 저기 그 강의실에서 우리 이제 디스커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얘기할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랬을 때 눈치 싹 볼 거 아닙니까? 눈치 싹 보고 아무도 안 보내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네. 그럼 내가 이야기해야지 해서 다 같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멀티플 억세스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멀티플 억세스를 하게 된다. 캐리어 센스를 해서 얘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아무도 안 보낸다고 판단하면 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를 하게 된다. 그럼 결국 뭐가 생기냐면 컬리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SMA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해요. CSMA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 CD 그러면 컬리전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걸 디텍션 해주고 그 디텍션 하는 방법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CSMA persistence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세요. 이런 용어들을 한번 봅시다. non-persistent, unpersistent, persistent 이걸 봅시다. 자, 제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채널을 액세스합니다. 그래서 캐리어 센스를 해요. 내 데이터 보낼 게 있는데 캐리어 센스 했더니만 다른 애가 보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친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때 얘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이게 원 퍼시스턴트입니다. 1의 확률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시점에 보내고자 할 때 캐리어 센서를 해보고 딴 사람이 보내고 있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보낸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마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딱 마치면 이제 내가 1의 확률로 내가 보내버리는 거죠. 그게 원 퍼시스턴트예요. 그래서 이제 컬리전이 생기면 백오프를 합니다. 백오프를 한다는 것이 나중에 보내는 거예요. 컬리전을 생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면 이제 나중에 디텍션 하는 거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컬리전 생긴 유무는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데이터를 보냈는데 액을 못 받게 되면 컬리전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오프 나중에 다시 보낸다 이 말이. 여기서요. 이게 원 퍼시스턴트입니다. 자, P 퍼시스턴트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시점에 누군가가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요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기다릴 거니까 P의 확률로 내가 접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끝났네? 근데 이제 내가 확률 하나 딱 고르는 거지. P의 확률 30%. 30%가 있다면 이제 30%에 맞게끔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6분의 1 확률이다 이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내가 접근한다 이 말이겠죠. 그런 형태의 내가 P의 확률로 접근하겠다. 다른 친구들도 이제 P의 확률로 접근. 자, non-persistent라는 건요. 내가 데이터를 딱 보내려고 하는 시점에 누군가가 보내고 있네. 그러면 나는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나중에 뒤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게 원 퍼시스턴트, P 퍼시스턴트, non persisten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나름 우리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non persistent, 원 퍼시스턴트, P 퍼시스턴트에 대한 지금 다이어그램이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래서 이 P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MA CD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CSMA CD. CSMA CD라는 것은 이더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방법인데 이 방법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내가 데이터 보낼 게 있어요. 보내려고 하는데 센싱을 하는 거죠. 미디엄을 센싱해 봤더니 아이들 하네.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지. 자, 근데 아이들 하지 않아. 누군가가 보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뭐냐? 누군가가 보내고 있으니까 미디엄이 비지하죠. 보내고 있으니까 미디엄이 비지해. 그랬을 때 보세요. Continue to listen. 계속 기다려서 들어본다. 언제까지? 채널이 아이들을 할 때까지. 채널이 아이들 하게 되면 연속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갑니다. 3번을 간다는 말이 이제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보낼 때 충돌이 생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다. 자, 컬리전이 디텍션이 되면 그러면 충돌이 생겼다라는 걸 알아냈다, 그죠? 자, 충돌이 생기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아내는가가 중요할 거고, 자, 여기서 how 어떻게 알아내지 충돌을? 그 다음에 충돌을 알아냈다면 이제 요거는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제 3, 4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충돌을 해결한다. 레졸루션이지.
솔루션. 자, 충돌 생겼어. 자, 내가 이제 충돌을 디텍션 했어. 그러면 자, transmit a brief jamming signal. 그러니까 jamming 시그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낸다. 근데 왜 그걸 만들어서 보내지? To assure. 다 확신을 시킨다. 그죠? 어떻게? All station knows that there has been a collision and cease transmission.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충돌을 감지했을 때 제이밍 시퀀스라는 뭔가 시퀀스를 만들어서 쫙 뿌리는데 그거 왜 뿌리냐면 다른 애들도 충돌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저것들이 데이터 보내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이제 저들도 못 보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충돌이 상황에서 데이터 보내는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이제. 만약에 걔네들 계속 보내고 있다 하면 이제 완전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After transmitting the jamming signal, wait a random amount of time. 그죠? 그래서 랜덤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랜덤한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오프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오프 타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전송을 한다. 진짜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스테이션들이 보낼 데이터가 있어요. 자, K를 0으로 합니다.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거죠. 보낼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apply one of the persistence method. 그러니까 persistence 아까 메소드 있었죠. one persistent, two persistence, non persistent. 그죠? 그것 중에 어떤 거라도 어떻게 방식으로 보낼 거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보냈는데 보냈을 때 제대로 보냈다. 제대로 보냈느냐 아니면 컬리전이 생겼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 데이터를 여기 잠깐만 이게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고 트루 컬리전을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 이거 말고 이렇게 봅시다. 데이터를 이제 보냅니다. 자, 제가 이제 데이터 보낼 게 있단 말이죠. 데이터 보낼 게 있으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때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퍼시스턴스 방법을 쓴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애가 만약에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안 보내는 거죠. 그죠? 내가 데이터를 보낼 이제 내 차례가 됐다. 나름대로 원 퍼시스턴트를 사용하든 어떻든 간에 내 차례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보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캐리어 센서에서 보내고 얘도 캐리어 센서에서 보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내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자, 성공적으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에 두 가지 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내는 선이 있고 받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요 흘러다니는 신호를 다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보내는 신호를 다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랬을 때 이 신호가 똑같다라는 말은 충돌이 생기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다른 애가 있는데 얘도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버리면요.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오는 신호와 내가 보내는 신호가 만나서 엉망진창으로 내가 해서 읽어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보내는 신호하고 받는 신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나는 분명히
신호를 이런 형태로 보냈는데 저기서 다른 형태로 보내는 신호와 만나가지고 그 신호가 짬뽕이 돼서 내가 읽었을 때 내가 보내는 신호와 그 지금 읽었는 신호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충돌이라고 감지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충돌을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에너지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어느 어느 주어진 에너지를 이렇게 뭔가를 보냈는데 여기서 다른 에너지가 와서 에너지가 합쳐지니까 내가 보냈는 에너지와 지금 수신하는 에너지 차가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충돌을 감지하는 방법은 내가 보내는 거와 흘러다니는 것이 같은가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레벨을 체크해서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돌을 감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죠? 자, 충돌을 감지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세요. 충돌이 디텍션 됐어요. 충돌이 디텍션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공적으로 보내는 거죠. 충돌을 디텍션 했는데 충돌이냐? 충돌이다라면 제이밍 시퀀스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제이밍 시퀀스라는 것은 얘가 이제 충돌을 먼저 디텍션 했다고 칩시다. 얘가 이제 디텍션을 하면 엉망진창 신호를 만들어서 확 뿌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엉망진창의 신호를 해서 막 뿌려버린다는 말은 다른 애들이 듣기에 엉망진창인 게 들리니까 이게 완전 충돌이겠죠. 잘 감지하겠죠, 그죠? 다른 애들도. 그러면 여기 충돌이네.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시도가 Kmax가 크다면, 우리 정해져 있는 맥스보다 크다면 포기해 버릴 거고, 아니다면 다시 시도를 하겠죠. 네, 그때 다시 시도를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랜덤 넘버 R을 구해서 랜덤 넘버 R을 구해서요. 그 R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R 구하는 걸 잘 봐야 돼. 랜덤 넘버 R을 구하는데 랜덤 넘버 R이라는 게 요사이 값이에요. 요사이 값. 근데 K는 여기서 뭘까요? K가 number of attempt예요. 그거 잘 봐야 돼. 자, 이게 여러분 요거 이해를 해야지만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하기. 자, 우리가 A, B가 있다면 얘가 데이터를 이제 첫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충돌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이번에 이제 첫 시도에 생겼으니까 충돌이 한 번 생겼죠. 충돌이 한 번 생겼습니다. 그러면 0에서 K가 1이니까 1, 그러니까 0, 1 사이에 이 값을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충돌 다른 애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C가 있고 B가 있다면 어쨌든 얘가 지금 보냈는데 충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보냈기 때문에 충돌일 거 아니라, 그러면 가도 충돌이라는 걸 감지할 거니까 걔도 이제 첫 번째 이제 K가 1이 되겠죠. 1이 되든 뭔가 걔가 이제 첫 번째 시도라면 걔도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걔도 어차피 0하고 1 사이에 랜덤하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숫자를 R을 선택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TB라는 시간을 결정하는데, TB라는 게 결국 요때 다시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선택한 R 곱하기 TF, Frame Average Transmission Time, 하나의 프레임을 보내는데 얼마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10메가급이다. 예를 들어서 10메가bps급이다라고 하면 초당 10메가를 보내는 건데 512비트 타임
512비트의 길이를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가 10Mbps라는 속도를 부여받는데 512비트를 보내는데 얼마가 걸리겠느냐, 이게 나오죠. 요게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 시간을 곱했는 시간 후에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시도를 한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봅시다. 나도 A가 충돌을 일으켰고 어떤 예를 들어서 B가 충돌을 일으켰는데 A도 여기서 랜덤한 시간을 고르고 B도 여기서 랜덤한 시간을 고르는데 똑같이 또 재수없게 1을 골랐다 칩시다. 똑같은 시간을 골랐으니까 결국은 똑같이 또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또 충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R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위가, 자, K가 이번에 2가 됐습니다. 그러면 A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0, 1, 2, 3이죠. K가 2니까 2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죠. 0, 1, 2, 3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둘 다 이제 랜덤하게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또 2를 선택했다 칩시다. 똑같이. 그러면 또 충돌이겠죠? 그 다음에는 충돌이 이제 3번 생겼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금 확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랜덤한 동일한 시간을 딱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 이제 R 값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똑같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꾸 충돌을 많이 하면서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전체 범위는 더 늘어나니까 그 시간에서 범위에서 동일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니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 충돌을 충돌로 인해서 R 값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2의 X승으로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바이너리 2의 X승이라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이거 어떻게 쓰지? 익스포넨셜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그다음에 나중에 보낸다 해서 백오프. 그래서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 알고리즘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 여기서 방금 중요한 거는 K 값이 증가한다. 그다음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더블로 자꾸 증가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뽑을 확률이 똑똑똑똑 떨어진다. 그럼 백오프 타임을 결정할 때 결국 R 곱하기 TFR인데 프레임 하나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12비트를 우리 전송 레이스 부여받았을 때 이 512비트를 보내는데 몇 초가 걸리는가 그걸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곱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뒤에 한번 예를 한번 보면 됩니다. 512비트가 결국 64바이트예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persistent 측면에서 봤을 때는 802.3이라 해서 이게 CSMA CA예요. CD예요. 지난 시간에 왜 IEE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2개로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 LLC가 있고 여기 여러 개의 맥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다 했죠. 이게 802.3 이게 CSMA CD, 802.4 이러면 토큰 링, 802.5 토큰 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했는 거고 802.3 이거는 원 퍼시스턴트를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더넷이나 802.3, 80 그게 이제 결국 CSMCD니까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를 사용한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10번의 시도는 첫 번째 10번의 시도는 랜덤 딜레이를 더블 시킨다. 그 다음에 그러한 값들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6번 더 추가하는 거에서는 동일한 값을 선택한다. 그 다음 그러면 토탈 16번 한 뒤에 후에는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10번 시도하는 거는 아까 두 배씩 해서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배씩 증가시킨다 해도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게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이 값이 너무 커지잖아. 그럼 아까 두 배, 요거의 두 배, 요거의 두 배, 그리고 요거의 두 배, 이거 이렇게 해보면 이게 10승 이러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걸 여기 그 다음에 또 두 배 하면 엄청나잖아. 맞죠? 또 두 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두 배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뒤에는 그 범위는 똑같이 사용하자 이 말이야. 그리고 그래도 여러 번 전송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자. 그 데이터는 없애버린다. 이 데이터 시도는 끝. 그렇단 말이죠. 그거를 뭐 조금 더 이야기했는 거고요.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컬리전 디텍션하는 방법이 에너지 레벨을 볼 수도 있다. 에너지 레벨. 아까 하이어 시그널 볼티지를 보면 컬리전이 생겼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트위스트 이제 스타 구조에서 스타 구조라는 건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스타 토폴로지. 그래서 이 스타 토폴로지에서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포트 쪽에 이제 포트가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돼 있다. 두 라인씩 그래서 포트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결국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치면 하나는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하나는 이런 컬리전 디텍션을 위한 컬리전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포트, 요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다른 한 포트는 컬리전 어떤 존재를 알리는 거.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신호를 보내고 얘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다 보면 결국 충돌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감지하냐면 이 스위치가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감지했을 때 요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야 컬리전이 생겼으니까 너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를 해야 돼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건데 자, 일반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데이터를 보내면 내가 보냈는 거와 받았는 거를 비교해 본다. 어떤 차원에서? 신호 차원에서. 그래서 그게 같냐 아니면 에너지가 변했느냐 이걸 본다. 에너지가 변했느냐 이렇게 본다. 자, 그래서 이더넷 같은 경우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프레임 포맷을 따릅니다. 자, 앞에 보세요. 프리엠블. 그다음에 SFD. 이거 사실 이거 다 합쳐서 프레임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SFD는 Start Frame Delimiter 해서 프레임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 프레임블 돼 있는 게 10, 10, 10, 10, 2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7바이트.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 우리가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싱크를 쭉 맞추다가 10, 10, 10, 10, 11이 탁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프레임이 시작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가 나오죠. IP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CRC가 나와요. 이런 구조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라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주소를 이야기해요. 물리적 주소. 소스 어드레스도 물리적인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보내는 측의 물리적인 주소, 받는 측의 물리적인 주소. 자, 이거는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카드를 사가 왔다. 카드를 사왔다. 그 다음에 여기도 카드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 요 카드 자체에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카드를 제조할 때 주소를 넣어놔요. 6바이트짜리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6바이트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그 IP 컴피그 뭐 해서 이런 거 치보면 쭉 나옵니다. IP 컴피그 이렇게 치보면 여러분 컴퓨터에 꽂혀 있는 그런 카드의 물리적인 주소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요 카드를 사가 오면 요 카드 안에 요 안에 롬이 있는데 롬 안에 이 물리적인 주소 이걸 우리가 맥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해요.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가 여기 딱 굽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맥 어드레스는 앞에 3바이트는 제조업체를 나타내고 뒤에 3바이트가 그냥 제조업체에서 막 붙이는 거예요. 카드 막 이렇게 막 제조하면서 여기 번호를 막 붙이는 거지. 그래서 자 A로부터 B로 보낸다고 칩시다. A가 B한테 뭔가를 보내는 거라면 보내는 A의 주소는 맥 어드레스 A 주소가 들어가고 받는 A의 주소는 맥 어드레스 B의 주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호로 해서 만들어져서 보내는 거니까 보내지면 B가 더 읽어요. 자, 여기 C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C가 있다면 C도 이걸 읽어요. 왜냐면 이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다 읽는 거죠. 그래서 101010을 통해서 지금 뭔가 오니까 싱크 맞춰야지. 싱크 맞았다. 10101010 프레임은 이제 여기서부터 프레임이네. 그럼 요 부분을 읽어야 되겠네. 요거 아마 목적지 주소일 거야. 근데 C 입장에서 이 목적지 주소를 딱 보니까 자기 주소가 아닌 거라. 그러면 자기는 뒤에 거 안 읽어도 되겠죠. 자기한테 온 게 아니니까. B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거 내 주소네. 그러면 읽어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소라는 게 왜 필요했죠? 목적지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했죠.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읽어드립니다. 자, 읽어드리는데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요 데이터를 읽어야 되네. 우리가 지금 이더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이렇게 와서 내한테 도착했는 거죠. 지금 도착했을 때 요 이더넷이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요 데이터를 이제 얘가 수신했는 겁니다. 했을 때 요 위에 IP라는 계층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얘한테 다른 이런 프로토콜 계층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더넷 입장에서는 이 수신한 데이터를 여기로 줘야 되나? 여기로 줘야 되나? 요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IP라고 적혀져 있으면 여기 오는 데이터가 IP 데이터구나. 그래서 내가 IP로 올려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ARP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게 ARP라는 프로토콜에 의한 프로토콜 데이터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줘야 되겠다. 이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타입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오죠. 그 다음에 에러를 체크할 수 있는 코드가 붙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CRC 했던 그 코드가 붙어요. 프레임 체크 시퀀스. 근데 이 프레임 체크 시퀀스는 에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있으면 버려버린다 이거지. 에러가 있으니까 다시 보내라 이런 액티비티 안 하고 수신 또 해가지고 에러가 있네. 그러면 나는 몰라 버려버린.
지난 LLC 이야기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희한한 게 하나 있어.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미니멈이 있고 요 크기의 최대 크기가 있어요. 응? 미니멈.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요 크기에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박스가 있으면 박스에 물건을 담아서 이제 옮기는데 박스의 크기에 제한이 있는 거라. 근데 박스의 크기에 최소량도 있는 거예요. 최소.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상대방한테 40바이트를 보내고 싶은데 적어도 46바이트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야. 내가 한 바이트 데이터를 보낼 게 있는데 꼭 한 바이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그냥 뭐뭐 부부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박스에 사탕 하나 보낸다고 했을 때 사탕 하나만 보내면 박스가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막 소리 다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종이 막 넣어서 어떻게든 그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그죠? 의미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이제 조금 이해해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최대 크기가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문제에서 최대 크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어떤 네트워크가 이걸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큰 박스를 우리가 박스 크기가 제한돼 있는데 우리 박스 크기를 무한대로 우리 멋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그 전산원까지 뭔가 배달을 하는데 우리가 배달할 수 있는 그 박스들이 최대 크기가 딱 제한돼 있다.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게 어떤 제한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지는 의미는 만약에 맥시멈 랭스를 안 정해두면 전송 라인을 특정 호스트에서 독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A하고 E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A가 엄청나게 긴 데이터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지 혼자 여기 선을 다 사용해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나폴라이즈, 모나폴라이즈, 그러니까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최대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1500바이트다. 그건 오케이. 근데 이제 미니멈이 왜 존재하노? 요거에 대한 여러분이 정확하게 46바이트가 만들어졌는 걸 정확하게 수식으로 어떻게 전개해가지고 구해라 그 말이 아니고 왜 저러한 것들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의미 파악만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보냈는데 만약에 A가 3개를 보냈어요. 3개를 막 보냈는데 3개를 막 통통 이게 짧은 데이터를 보낸다고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충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짧은 걸 뭐 톡톡톡톡 보냈어요. 여러 개를 보내버렸어. 근데 이제 충돌 감지를 했어요. 충돌을 감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충돌을 감지하게 되면 재전송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럼 재전송을 하는데 또 3개를 딱 보냈다면 어떤 애 때문에 지금 충돌이 생겼고 누구를 재전송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자그마한 거 탁탁탁 보냈는데 충돌이 감지가 됐어. 그러면 지금 1번 때문에 충돌이 1번 때문에 충돌이 생겼나 2번 때문에 충돌이 생겼나 3번 때문에 충돌이 생겼나 구분을 못하고 결국은 어떤 거를 재전송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인터넷은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면
내가 만약에 충돌을 감지를 했다면 지금 현재 데이터를 재전송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충돌을 감지를 했다면, 자, 그 말은 내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제일 끝에 위치한 두 애가 얘가 데이터를 쭉 보내가 끝까지 다 갔어요. 다 갔는 시점에 B가 데이터를 또 싹 보낸다고 치면 그때 어떻게든 충돌 생각이 이게 와서 결국은 이렇게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제일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 데이터 전송을 이렇게 A가 결국 다 마쳤을 때쯤에 B가 보내면 이렇게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는 데이터를 하나를 싹 밀어 넣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돌이라는 걸 감지하고 한다면 내가 데이터 전송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충돌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길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충돌을 감지할 수 있기 전에 미리 데이터를 확 내보내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여러 개를 탁탁탁탁 보내면서 충돌을 감지했을 때 어느 것 때문에 충돌이 생겼는지 모르고 어떤 걸 재전송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충돌을 감지했다면 결국은 그 데이터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동안에는 데이터를 내보내지 말았어야 된다. 못 내보냈어야 된다. 그 말은 최소의 길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충돌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데이터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최소의 크기가 없다면 짤막한 거 바로 확 보내버리면 결국 얘 때문에 내가 얘를 보내고 난 뒤에 다른 데이터를 또 연속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충돌이 생겼다. 누구 때문에 충돌이 생겼고 누구를 재전송해야 되지? 알 수도 있다. 말은 내가 충돌을 감지했을 때 결국은 내가 보내고 있는 애를 재전송하고자 한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속 일정 크기의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 크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46바이트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어드레싱 6바이트라는 게 맥 어드레스는 이렇게 6바이트. 앞에 요 3바이트는 제조업체, 뒤에 3바이트는 제조업체에서 그냥 막 붙여놓은 거다.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약간 이해하죠? 자, 우리 이제 그 인터넷을 구성할 때 항상 둘이서만 쓰느냐?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보통 이제 10 베이스 5 이런 10 베이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앞에 10은 속도 10메가급 10메가급 그건 없네. 여기 이제 10메가급이다 그 말이. 여기 10메가급 10메가 요 10메가급 10메가급 10메가급.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밴드 여기 베이스밴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10 베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거는 베이스밴드라는 것은 내한테 주어진 주파수를 다 사용한다.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브로드밴드예요. 브로드밴드라는 것은 주파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나눠서 사용한다. 요건 A한테 주고요. 요건 B한테 주고 요건 C한테 주고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밴드라는 것은 내한테 주어진 주파수를 다 사용한다. 그다음에 요 5라는 것은 거리 요 하나의 이 선 하나로 하나의 선이 얼만큼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게 길이를 나타내는. 혹은 이건 굵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5 같으면 2에 비해서 좀 더 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 이거는 코엑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죠. 코엑셀 케이블, 농축 케이블. 근데 이거는 T는 트위스티드 페어. 그다음에 FP, 파이버, 강 케이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백베이스, 그래서 백베이스 T 이 말은 트위스티드 페어를 사용하는데 100메가급 베이스 밴드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초창기에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맨체스터 방법, 그죠? 맨체스터로 라인 코딩을 했어요. 맨체스터 라인 코딩이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맨체스터 라인 코딩을 사용해서 10메가급으로 하다가 이제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이제 맨체스터 방법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 베이스 5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이야기했는 것처럼 속도, 중간에 방법, 거리 보면 되고, 그림이 다 잘 나오면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인터넷 타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뒤에 이제 쭉 뭐 없어요. 그림은 많은 것처럼 되지만 이거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금방 좀 하고, 그리고 무선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인터넷이 어떻게 빨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선에서 인터넷이 아닌 이제 무선랜에서 액세스 포인트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13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은 15일입니다. 15일이고 시험 범위는 다음 시간까지 배웠는 것들이 시험 범위일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와이어리스 랜의 초입까지 정도가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13일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세요. 그거는 13일 내용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일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시험을 15일 날 치니까 15일 날 시험이 불가능한 친구는 조교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조교가 메일을 다 취합을 해서 그때 메일을 보낼 때 본인 연락처도 주세요. 전화번호.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15일 전에 같이 날짜를 정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창진 학생은 수업 체크를 할게요. 부반선하고 임철영, 이창진. 자, 그렇게 최적 체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